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막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에 중원 충청 지역을 또다시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외계층 등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은 변방 출신이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편이고 지방 편이고 약자 편, 어려운 서민 계층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국민통합이 공동체 대표자의 기본 책임이라면서 댓글 공작팀 리박스쿨 의혹을 편가르기의 예로 들었습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을 직접 거론한 건데 정치 보복이 아닌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란행위 아닙니까?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죠. 성장과 지역 발전 관련 공약도 잊지 않았습니다. K배터리 산업 육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공약을 연계해 충청을 거대한 독립생활권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장담했고 중단 위기에 빠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민주당이 시작한 만큼 민주당이 책임있게 추진해내겠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남은 기간 영남과 수도권 등 중점 지역들을 돌고 마지막 날은 계엄 해제와 탄핵 가결을 상징하는 서울 여의도에서 유세를 매듭 지을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동해안을 따라 강원도에서 경북까지 오른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비판하며 자신의 청렴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배우자 설낭영 씨에 대한 애정을 거듭 드러내며 중도층을 공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선거 기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김문수 후보. 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사전투표 참여율은 낮은 동해안 도시를 이틀 연속 훑으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유세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걸 콕 집어 이 후보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증거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게 투표로 진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가짜인 걸 알죠. 반대로 자신은 돈이나 명품 가방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깨끗한 대통령이 될 거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논란성 발언을 거듭 비판하는 한편 과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이력을 읊으며 노동운동가 출신인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누구보다 지혜롭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나와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안 보고,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시죠? 그 목포 상고 출신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죠? 그거는 부산 상고 출신이에요. 이 역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혜경 여사와 설 여사를 자연스럽게 대조시켜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경북 강세 지역까지 훑은 김 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휴일에는 다시 수도권을 찾아가는데 특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뿌리인 성남시에서 집중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가로지르며 막판 역전을 위한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심한 독재를 할 거라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서 청년층 표심 공략을 이어갔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충남 태안을 찾았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신체 폭력 표현 논란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공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사법부 장악 시도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심할 거라며 막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겁니다. 이미
독재를 기도하고 있는 저 이재명 후보 나가 세우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직 제명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정적 탄압과 상대 입막음에 권력을 사용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며칠째 자신을 물어뜯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가장 두려워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당입니다. 본인들이 권력이 있으면은 그 권력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탄압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들 댓글을 이준석 후보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내용이 뜬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 인천 월미도와 경기 안양 등 젊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 수도권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충남 태안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조와 만났습니다. 권 후보는 기후위기 피해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분담하게 해선 안 된다며 노동자와 서민이 안전한 정의로운 산업 전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길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기회를 놓치면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러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으로 봐야 한다며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호소문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SNS에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았다면 자동 출당하는 조항을 신설했을 거라며 대통령 당무 개입을 금지하도록 당헌을 고친 것도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한 건 김 후보가 내란 수계와 극우 인사의 지원을 받는 내란 후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 청주 집중 유세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때문에 생긴 대선이고 내란 극복이 이번 대선의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김 후보의 본질을 잘 꿰뚫어 봐달라며 김 후보의 당선이 곧 상황 윤 전 대통령과 전광훈 목사의 귀환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모두 3차례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유권자에겐 후보들의 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지만 정작 갈등과 혐오만 난무했던 비판이 나오는데요.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문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열었습니다.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토론회,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론을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들고 가가지고요, 그냥 몇 천만 원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취소하면은 그 동네 경제가 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싸잡아 비난한 셈인데 3차 토론회에선 급기야 반려 코끼리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꺼낸 데 이어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도 화두로 끌어올렸습니다. 온 주변이 비리와 감옥, 투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받다가 죽어버리고. 이재명 후보는 내란 프레임으로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로 지칭하며 반격에 나섰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 수계가 귀환한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향해선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김문수 후보를 향한 돌직구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마지막 토론의 말미에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제 끝난 대선 사전투표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선 불복을 시사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부실 관리를 지적한 김 후보 발언을 민주당이 왜곡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투표율로 마감된 대선 사전투표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선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투표 전부터 벌써 부정선거 음모론을 고리로 대선 불복을 준비하려는 거냐며 날을 세운 겁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지 말라며 김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불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강하게 질타한 김 후보의 발언을 민주당이 엉뚱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선거 관리를 조정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선 흠결 없는 선거를 약속하더니 공연불이 됐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며 나태와 무능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의혹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국에서 부정선거 등 투표 관련 신고가 수백 건이나 쏟아졌는데 과도한 의심도 문제지만 선관위가 계속 선거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째 밤 9시쯤 대전 유성구의 투표함 보관소. 직원들이 투표함 봉인 스티커를 떼더니 노란 봉투들을 넣고 다시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봉지를 뜯었다가 다시 붙여? 신고자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모습이라며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대전 밖에서 사전투표를 한 주민들의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를 넣는 장면으로 정당 추천위원들도 입회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 176조 1항에 보면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이런 회송용 봉투를 투입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경기 용인시에서는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들어있었다는 신고가 나왔지만 선관위가 자작극을 의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틀 동안 전국에서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의 의심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실제 선거관리 부실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선거관리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려다 적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때로 들고 나가 식사 뒤 돌아와도 제지하거나 추가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 일도 드러났습니다. 또 김포와 부천에서는 지난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선관위는 결국 이번에도 부실 선거관리 논란을 잠재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대치 이동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엔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주말 아침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방화로 불이 나면서 승객 수백 명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침착하게 불을 끄고 서로의 대피를 도운 승객들 덕분에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철 터널. 무리를 지은 승객들이 희미한 형광등과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선로를 따라 서둘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리던 열차 안에서 평범한 승객인 줄 알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불을 지르자 혼비백산한 시민들이 대피한 겁니다. 저마다 휴대전화로 긴박한 상황을 알렸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일단 조심해요. 아직 안 돼, 모두 가자. 승객들은 문을 열고 높이가 2m 안팎인 열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일부는 마포역으로, 일부는 여의나루역으로 수백 미터를 걸어서 빠져나왔습니다. 불이 조금 그냥 붙었으면 그냥 잘 끌려고 했는데 그냥 불이 그냥 폭발하듯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의나루에서 거의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마포역 끝까지 그냥 걸어놨어요. 저는. 불이 나자마자 기관사와 승객 일부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섰고 20분 만에 불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열차 안 광고판이 녹아내리고 유리창이 시커멓게 그을렸지만 신속한 대처로 재빨리 불길을 잡아 대형 참사를 막은 겁니다. 화재 여파로 한때 마포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1시간여 만에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내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대피하는 승객들 틈에 끼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힌 거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 45분쯤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를 여의나루역 플랫폼에서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들것에 실린 채 지하철 선로를 나오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이 A씨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해 추궁한 결과 범행을 시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내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소송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는지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신두리에 있는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2층이 불에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던 50대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교사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부모와 함께 중학생을 불러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곳은 수원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등교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수업 도중인 9시 50분쯤 이 학교 학생 A군이 50대 교사 B씨를 폭행한 겁니다. A군은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5차례 넘게 B 교사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교사는 방망이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전치 4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여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들었네요. 네, 자체 이송됐습니다. A군과 B 교사 간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는데 A군은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도 B 교사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형사 책임이 없는 촉법 소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부님을 고려해 강제 수사 대신 학교에서 기초 조사를 벌인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로 부모와 함께 A군을 출석시켜
범행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4월 10일에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담뱃불로 중학생의 볼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 27일 새벽 2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B군을 때리고 담뱃불을 왼쪽 볼에 가져다 대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 18살의 고등학생이었고 B군은 만 14살 중학생이었는데 A씨는 B군이 모기를 닮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이란 선수와 코치 등 3명이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어제 오전 7시쯤 구미의 호텔에서 20대 여성이 외국인들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대 이란 육상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업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관세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가장 먼저 25% 품목 관세를 받은 철강 알루미늄은 대미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초 대미 수출 실적이 급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관세 여파는 6월 이후 통계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를 추가해 앞으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본의 US 스틸 인수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국산 철강에 50% 관세가 더해지면 미국 내 우리 철강 점유율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수입품하고 그 미국 자국산 사이의 경쟁력, 그 가격 경쟁력 차이가 사실 이제 많이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수입 규모 축소는 상당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금 없던 일로 돌릴 수도 있고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포함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파장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일단 주미 대사관 등을 통해 관세 조치의 의도와 정확한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는 대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는 와중에 등장한 추가 품목 관세에 우리 철강 알루미늄 업계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관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GM 철수설도 끊이지 않은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이 새 정부 통상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25%가 매겨진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등도 사정권에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타격받는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산맥인 자동차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의 대미 수출 물량은 연 4%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철강 알루미늄이 1.4%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큽니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특히 똑같이 높은 관세가 매겨진 철강 알루미늄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욱이 관세 회피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할 경우 수출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85%에 달하는 한국 GM은 전국 직영 서비스 센터 9곳과 부평 공장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은 사업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철수설에는 거듭 선을 그었지만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관세 부담에 시달리는 마당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에서 생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이런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지화가 돼 보니까 물량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미가 줄다리기 협상 중인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은 새 정부 통상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무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방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t has to be clear to all that Beijing is credibly preparing to potentially use military force to alter the balance of power in the Indo-Pacific.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수 있고 남중국해에서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교한 사이버 역량으로 산업 기술을 훔치고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The competition around high tech is going to be fierce. I think that Trump will maintain and potentially extend that package of economic security measures. 그러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GDP 5% 국방비 지출 약속을 소개하며 아시아는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key allies in Asia spend less on defense in the face of an even more formidable threat, not to mention North Korea. 또 아시아 국가들이 안보는 미국에 기대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국방 관련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은 모든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국방 예산과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혀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일으키고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조치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31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일본, 호주,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답변을 중재자들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현지 시간 31일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휴전 합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의 대가로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송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아직 하마스 측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며 곧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근 몇 달 사이 이란이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크게 늘렸다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IAEA는 현지 시간 3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이란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60% 농축 우라늄을 총 408.6kg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2월 IAEA 보고서에서 나타난 비축량 274.8kg과 비교할 때 불과 석 달 사이에 5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해마다 6월부터 11월까지인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허리케인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의 대비 상황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기관의 인원과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세계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잇따라 상륙한 지난해, 미국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올해도 대서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무사히 지나가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n fact, we've had 25 U.S. hurricane landfalls during that time, 11 of those being majors. So we are expecting another active hurricane season. 하지만 허리케인을 대비하는 연방기관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뒤숭숭합니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재난관리청에선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직원의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갔습니다. Thousands of personnel have been lost from FEMA and other partner agencies that are deeply involved in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phases of emergencies. 여기에 예산까지 크게 줄어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허리케인 대책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회의에도 인력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피해 복구 비용의 상당 부분도 주정부로 떠넘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허리케인을 추적하는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감원을 피했지만 모기관인 해양대기청이 타격을 받으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당장 허리케인 예보에 필수적인 기상풍선의 발사 횟수까지 대폭 축소됐습니다. 지역별 예보를 발령하는 120여 개 지역사무소는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because we've never been in this situation before, but it's very anxiety-inducing to us. 하지만 두 기관의 책임자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빨라지고 심해질 걸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모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시가 모기 발생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모기 퇴치 총력전을 벌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교 신대호수입니다. 방역반원들이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수풀이나 웅덩이 주변을 꼼꼼히 살핍니다. 배수로에 빗물바지 맨홀을 들어올리자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 수십 마리가 꿈틀거립니다. 날이 무더워지면서 여름 불청객 모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수원시가 일찌감치 방역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모기는 일단 증식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달만 해도 수만 마리도 증식을 할 수 있어서 초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기 유충과 성충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실제 영통구 보건소에 제기됐던 모기 민원은 5년 새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모기가 있다는 거를 까먹을 정도로 모기 때문에 뭐 잠을 설쳐보거나 또 뭐 성가스로 한 적이 없던 기억이 있어요. 수원시는 올해 사업 대상지를 4개 구 12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정화조나 빗물바지 등 유충 서식지와 우거진 수풀과 과목 등 성충 서식지를 주 1회 이상 방제할 계획입니다. 조금 안정된 지역은 일반 평상시 방역으로 돌리고 새로운 모기 서식처나 이런 쪽을 사전에 발굴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시는 기온 변화와 모기 발생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KTX 울산역과 태화강역에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기차를 탈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환승객들이 외면해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안예림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역에 설치된 기계식 자전거 주차타워. 주차타워 주변에는 자전거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듯 출입구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기계 안내판은 켜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건조 이용하는 거는 건조 못 봤어. 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여기서 다 얘기해요. KTX 울산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기계식 자전거 주차 타워엔 운영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만 붙어 있고 주인이 없는 자전거에는 철거 고지서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 기계식 자전거 주차 타워는 지난 2009년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한 철도역 환승 동선 개선 사업으로 설치됐습니다. KTX 울산역과 태화강역을 비롯해 전국 7곳에 설치됐고 한국당 최대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부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전거 규격 제한이나 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이용률은 점점 떨어졌고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유지비 부담도 운영 중단의 원인이 됐습니다.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를 두고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산관리관의 철도청인데 유지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은 운영재개 등 활용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밤 시간대 소비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간 구매력은 주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소비 유도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KCGP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의 야시장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야간에 가장 많이 방문한 장소 중 한 곳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야간 명소로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확실히 낮보다는 밤에 손님들이 더 오시고요. 확실히 야시장이 많이 생기니까 관광객분 중에서도 중국인 분들이나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밤에 확실히 구매력이 더 높으신 것 같아요.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과 8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전체 소비 금액은 6,6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야간 소비 비중은 37.9%로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야간엔 관광객들의 씀씀이도 더 커졌습니다. 관광객의 평균 건당 소비 금액은 15만 8천 원인데 야간 모든 시간대에선 평균을 웃도는 소비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는 건당 소비 금액이 18만 원을 넘어서며 모든 시간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내국인은 음식점업에, 외국인은 카지노에 야간 소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 소비 비중은 44.2%로 내국인보다 8%포인트 높았는데 많은 돈이 오가는 카지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야간에 구매력이 높아지는 경향에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할 콘텐츠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선 여름밤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인 해수욕장은 소비를 유도할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심야 시간대 관광 소비는 카지노가 있는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등 자정 이후에는 즐길 거리가 없다시피 합니다. 관광객의 야간 소비는 주간 소비보다 건당 소비 금액이 더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제주 관광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야간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시간 연장, 소비 콘텐츠 강화, 홍보 확대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관광객 감소와 줄어든 씀씀이로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 야간 시간대 소비력을 뒷받침할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크처럼 덩어리 고기 형태인 배양육이 우리나라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불판에 굽습니다. 붉은 빛깔의 단백질 사이로 하얀 마블링도 보입니다. 실제 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배양육입니다. 배양육?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먹는 식감보다 조금 쫀득쫀득하긴 한데. 배양육은 먼저 소 근육의 줄기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해 배양 근육 조직을 만듭니다. 여기에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인공 모조육에 탑재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고기 특유의 미세 구조를 그대로 모사하고 모양도 고깃덩이 형태를 갖췄습니다.
고기 형태의 배양육의 특징은 일단 마블링이 많은 진짜 고기 덩어리 같은 거라는 거고 등심, 안심, 채끝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를 앞으로 15년 안에 세계 육류 시장에서 배양육은 비중이 35% 정도까지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2, 3년 안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이번에 개발한 배양육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로 다양한 세대에 울림을 전했던 아이유가 과거 명곡들을 다루는 리메이크 음반으로 이번엔 음원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선한 얼굴들과 함께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면서 또 한 번 세대를 연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번째 꽃갈피는 전작 이후 8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단숨에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부활의 명곡 네버엔딩 스토리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오마주한 여름빛 뮤직비디오도 함께 인기를 끌었는데 댓글창에는 저마다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는 짤막한 일기들이 잇따랐습니다. 수록곡 10월 4일에 원곡자 서태지가 때마침 원곡 공연 영상을 올린 데 이어 두문불출하던 SNS에서도 리메이크곡 홍보에 나서면서 또 다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25년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된 박혜경, 롤러코스터, 신중현, 화이트의 노래들. 국내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룹 바밍타이거를 비롯해 원슈타인, 구름 등 신선한 얼굴들이 재해석 작업에 함께한 점도 눈에 띕니다. 아이유가 초점을 맞춘 것이 그전에는 좀 복고적인 느낌을 줬다면 지금 약간 트렌디하면서도 젊은 감각으로 덧붙여서 결국에는 전 세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거 LP 열풍을 비롯해 이른바 레트로 바람을 이끌었던 꽃갈피 시리즈. 이제는 가요계 리메이크 기획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독일에선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는 직장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일상적인 스트레스까지도 쉽게 질병으로 규정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쓰는 직장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 지난해 독일 직장인 100명당 병가 일수는 183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 직원뿐 아니라 젊은 층까지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쓰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Aber wenn ich dann wirklich merke, okay, jetzt geht's wirklich nicht mehr, ich würde das Team nur behindern oder ich würde einfach nicht die Leistung erbringen, die man da irgendwie bringen sollte, dann bin ich auch der Meinung, dass man da sich einen Tag frei nehmen sollte und irgendwie auch auf sich selber achten muss. Hier in Deutschland kann man ja eine medizinische Reha machen, die hatte ich beantragt und erst dort wurde das festgestellt und dann habe ich erst die Reißleine gezogen, ja, tatsächlich. 이처럼 정신건강으로 인한 병가가 늘어난 건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울증과 불안 등을 경험한 직장인이 이런 문제를 스스로 병으로 인식하고 휴가를 쓰는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과거에 비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Und diese Komfortzone wurde durch die Pandemie kleiner. Früher hat man vielleicht gesagt, oh, das ist ein Mensch, der nie Lust hat, irgendwas zu machen. Heute spricht man von einer möglichen Depression.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진단과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스트레스나 슬픔 같은 일상적인 감정을 질병화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Früher nach einer Trauer nicht direkt eine Depression als Diagnose vergeben, weil man das als typische Trauerreaktion definiert hat. Das wurde zum Beispiel aufgehoben. 독일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식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청년층 인구가 많은 케냐에서 학업과 취업, 가족 부양 등의 문제로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높은 의료 비용 등으로 정신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건데요. 신동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전체 인구의 약 75%가 35세 이하로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된 케냐는 청년 대부분이 대학 진학과 취업, 가족 부양에 대한 기대와 압박 등으로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 결과 청년 중 26%가 불안을 경험했고 19%는 우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 2019년 인구 10만 명당 6.5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자살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지만 치료는 쉽지 않은 상황. In Kenya, stigma is very high. So even for them that seek therapy, they do it privately. And that time they are coming not for preventative, they are coming for treatment. So that makes it really hard.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냐 정부는 자살 시도를 처벌하던 기존 법 대신 치료를 통해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자살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So change of that law meant now we are no longer punishing the victim. We are helping. 한 비영리 단체는 교육부에 협력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료 중심의 공동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한 자기 진단과 치료 예약까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etc. rather than thinking about it from like a weakness deficit perspective wher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 and we're trying to fix it, but more that okay, this is where you're starting and we want you to be better, and it's like almost going to the gym and you're just taking all of these incremental efforts every day to become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은 시도들이 좋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TN 월드 신동욱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두산을 꺾고 10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선발 로젠버그가 8회 원아웃까지 안타 단 한 개만 맞았고 최주환은 솔로 홈런으로 결승점을 뽑았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회 원아웃에서 키움 최주환이 두산 로브의 속구를 정확하게 받아쳐 담장을 넘깁니다. 이 한 점이 9회까지 두 팀이 뽑은 유일한 점수였습니다. 키움 선발 로젠버그는 8회 원아웃까지 절묘한 제구력을 앞세워 두산 방망이를 달 1안타로 꽁꽁 묶었습니다. 로젠버그가 내려가고 투아웃 만루 위기를 맞았지만 양의지가 때는 안타성 타구를 키움 이루수 김태진이 예측하고 잡아내 실점을 막았습니다. 9회 위기까지 넘긴 키움의 1대0 승리. 지난 17일 NC전 이후 14일 만에 10연패를 끊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는데 이렇게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틀 연속 선두 LG를 잡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원태인이 5회까지 2실점하며 제 몫을 해줬고 타선에선 박순규가 4안타에 1타점, 김영웅이 2안타 2타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화는 9회에만 6점을 뽑아내며 NC에 9대6으로 승리했고 KT는 1대1로 맞선 8회 허경민의 결승 적시타 등으로 넉 점을 달아나 기아를 5대1로 물리치고 3위 롯데를 한 경차로 추격했습니다. SSG는 두터운 불펜의 힘으로 롯데를 4대1로 꺾고 전날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울산 HD를 물리치고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K리그1 선두를 달렸습니다. 전북은 만원 관중이 들어찬 전주 홈경기에서 전반 10분 만에 이청용에게 선취골을 내줬지만 25분 송민규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41분 박진섭이 역전골을 터뜨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티아고가 한 골을 더 보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제주는 서울 원정에서 유인수의 멀티골을 앞세워 3대1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고 안양과 대전은 1대1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6월의 시작, 여름의 시작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1도, 대구는 1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아침보다 10도 이상 올라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도 29도, 대구는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대선일인 화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방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